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이제 그 정조협정에 우리가 당사자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빠져 있는 걸 왜 빠졌느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권위적이고 또 국제법적으로다가 우리에게 가장 그 유리한 그런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 페렌버크라는 미국 그 역사 저술가가 이런 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번역해서 냈습니다. 그 원문은 This Kind of War인데 꽤 된 책인데 올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기갑장교로 6.25 때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가 고생했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정치적 실수, 군사적 실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준비 안 된 군대가 어떠한 비극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 책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군 작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 해군은 전쟁 내내 한 번도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지 미안한지 뒤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에 해군이 굉장히 필수적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또 다른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롤다라는 이 사람은 미 해군 네벌 히스토리 디렉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국 전쟁과 미국 해군을 2010년에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 해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한국 전쟁 중에 연합해군이 한반도 주변의 해양 통제권을 장악해서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그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서 함정들을 투입해가지고 북한군으로부터 한국군과 그 다음에 미군들, 연합군을 보호하고 결국 이제 한국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 투입된 전력이 항공모함이 36척, 전함 4척, 그 다음에 순양함 13척, 구축함 133척, 기타 등등 적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전력이 한 작전 그 해역에 모여있다는 이 자체, 이것을 갖다 통제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고 치열한 그 작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도 있지만 해상을 통한 그 적 후방 침투 이거 차단하고 또 우리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기도들을 갖다 아예 생각도 못하게 전부 다 차단을 했었죠. 잘 모르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 중에 50년 6.25 날 바로 당일입니다. 우리 102사람이 이제 대한해역 근해에서 1000톤급을 그 상선을 이제 격침시켰는데 이것이 이 안에 한 6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그 공작 요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침투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방 차단의 중요성 이것을 갖다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미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까 허 박사님께서 이제 제한점 말씀하셨는데 이 엄청난 이 해군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다 몰아놓음으로써 중국이나 또는 소련이 어떤 추가적인 도발할 수 있는 아예 엄두를 못 내도록 만들고 또 중공이 대만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아예 그러니까 그 의지 자체를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 결국 이 전쟁을 한반도 안으로다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해군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25가 미 해군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그 해군이 650명, 해병대가 4,500명이 희생됐는데 이거 외에 미국 항공모함이 6.25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6.25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항공모함이 100척이었었는데 50년 6월 당시에 15척으로 다 감축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과연 앞으로 전쟁하게 되면 핵무기 가지고 싸울 때 이 공군 폭격기 가지고 하고 또 이 공군 지원이 공군기 항공 지원이 필요하면 공군이 하면 되지. 그 해군이 뭐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계획돼 있던 항모 이런 그 획득 계획까지 다 취소되고 이런 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제트기도 여기 항공모함에 탑재하고 그다음에 의무헬기도 탑재하고 이런 다양한 작전을 함으로써 그런 논란에 이제 종집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25를 통해 가지고 항모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 함포의 어떤 그 함포 지원의 중요성, 그다음에 상륙 작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개념은 조금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됐고.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기대 위험 및 소외 전력의 중요성 이것이 제인식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전쟁의 한국 전쟁과 미국 해군 이 책에서 여러 군데서 이 소외전, 이 소외 전력, 기대의 위협 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군이 혼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 해군이 해양 통제권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양 통제권이라는 게 사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게 바로 기뢰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나서 소련이 이제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고문단들을 보내가지고 7월과 8월 사이에 한국 해역에 4,000개 이상의 기뢰를 부설합니다. 근데 이 중 일부는 제정 러시아 때 제작한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부설할 수 있는 함정도 없어가지고 그 바지선, 전마선에서 싣고 나가서 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여 개가 또 내려가가지고 일본까지 내려가는 일본에서도 발견되게 됐었는데요. 이런 촌스러운 그야말로 구닥다리 무기에 미 해군이 가장 큰 함정 손상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 소해함이 5척, 구축함 1척, 그 다음에 한국 소해정 3척이 기뢰에 의해서 피해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다가 원산 상륙작전인데 이 기뢰 때문에 8일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상자가 200명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비하지 못했었느냐. 원래 기뢰전이라는 게 이게 평시에는 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2차 대전 끝날 때 미국이 소해함을 550척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다 도태시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발발 직전에, 전쟁 발발 직전에 태평양 함대사령부에서 와가지고 극동사령부를 갖다가 점검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기뢰에 대해서는 기뢰전 사령부도 없고 아예 참모도 없고 그 다음에 기뢰 전력이라는 거는 토탈 19척밖에 없는데 그 중에 12척은 일본 해군 소해정을 갖다가 계약한 용선입니다. 그만큼 전력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때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평가팀이 이 기뢰전 주요 결함 사항이다. 이거 큰 문제가 났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6.25 때 이제 원산 상륙작전 때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결국 원산에서 이제 미국 수송함들, 소해정들 이 침몰당하고 그 다음에 이 계속 기뢰 발견 보고가 오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원산 상륙작전 때 일본의 소해정을 사용할 것을 승인합니다. 그래가지고 54척 승조원 1,450명이 원산, 군산, 진남포 등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 전쟁 끝날 때까지 소해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미군이 소해함 전력들을 갖다 보강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 51년 말까지는 미국 소해함 31척이 이제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66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훈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엄청난 소해정들을 갖다가 발주합니다. 총 289척을 발주해가지고 미군하고 나토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또 꽝이 되는 거죠. 다시 또 잊혀졌다는 겁니다. 우리 잠수함 위협하게 되면 흔히들 우리가 요즘 SLBM 위험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천안함의 어떤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많이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뢰 부설 및 항만 봉쇄 이것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해 작전이 어려운 게
이 소외하기 위해서는 이게 깔려 있는 게 어떤 길이냐, 접촉식이냐, 감은 길이냐 이런 걸 갖다 먼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고 그 목표 소외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서 이제 소외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잠수함, 이 소외함 이런 것들 배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걸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미 해군에서 5알이 발전했다는 얘기까지 하죠. 한마디로 이 대기로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타임 컨슈밍한 이러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다다익선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전력들이 또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국 해군의 이제 그 소외 전력은 수상함정 10척이고 이 항공 소외 전력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미 해군에서 이게 이제 개발이 실패하는 바람에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미군의 그 7함대 소외 전력 아마 그 일본의 지금 7함대 소외 전력이 4척이라는 믿지 않으실 겁니다. 4척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여기에 굉장히 회의들을 붙고 있죠. 그나마 그 항공 소외 전력 MH53 부대가 이제 포항에 항상 전개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다익선 이 개념에서는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어보면 결국 미군들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을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중에 가지고 있는 거는 또다시 6.25 때 같이 일본 소외 전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본 소외함 부대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해체되질 않았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그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해온 유일한 부대가 소외 전력 부대입니다. 현재 소외 함정이 33척, 그 다음에 소외 헬기가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 세계에서 가장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소외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가 그 유사 상황이 발발했을 때 그 일본 해저대의 소외 전력 활용할 가능성 이것은 단순히 크다고 할 뿐만이 아니고 거의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한일의 군사 협력이 그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 다들 아시겠지만 유엔사 후방기지하고 일본 7개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이 지원전력 같은 지원전력의 경우에 7함대 요코스강에 있고 미 해병대 전력 오키나와에서 오죠. 그 다음에 7공군을 지원할 5공군도 요코타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이외의 국가가 유엔군 이루어 들어올 때 그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파견되어 있고 또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이 KTO 안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보호를 하겠지만 그 지원 전력들 KTO 공해상에서는 역시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대비 또 핵전력 대비하고 그 다음에 대잠수함 작전 그리고 유사시에 일본인 그 보호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어떤 한일 정세 고려할 때 그 군사 협력의 활동 이거는 많이 지금 그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트랙 1.5라든가 트랙 2.0 이것도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개인 간의 어떤 한일 간의 어떤 그 우호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각자 여러분들에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일 협력권들의 해군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양해해 주시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른버크의 이런 전쟁 중에 그 일부에서 생각한 건데, 아까 허 박사님 수정주의자들 얘기에 누가 도발했느냐, 미국이 유도했느냐, 북치겠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었는가.
하는 걸 갖다 아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어떻게 2차 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진 군대가 그게 그냥 왕창 깨질 수가 있고 어떻게 또 사단장까지 포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미군 부대들이 6.25 당시에 굉장히 허당이더라고요. 단위 부대당 전력이 미국 측에서 분석한 거는 2차 대전 당시 50%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지상군 무기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사오질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군 차량들은 대다수가 아예 작동들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이 소화기들이 일본에 있던 일본에 주둔 미국 사단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대부분 전투 부적합보고가 됐었고 뭐 소총 감선도 다 마모되고 무전기도 작동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상태로 있었을까 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전쟁 이후에 어떤 그 평화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군대 문화의 변화였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 군대 내의 그 어떤 그 억압적인 문화 이것을 갖다 쓸어내기 위한 이런 노력이 미 군내에서 굉장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유명한 게 두리틀 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두리틀 위원회가 나중에는 병사불만위원회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병사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초급 장교들의 권한이 완전히 다 깎여나가고 그 부사관들이 어떤 강압적인 훈련을 위해서 기합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군사들을 갖다 병사들을 군생활에 적응시키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었다. 이 강한 훈련에 병사들이 반발하면 이 정치권이 개입해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군의 지휘관들한테 계속 전화 오고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 실태가 바로 이제 군 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최근 집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뭐 야전사 폭행이라든가 부사 간의 장교 성폭행 문제 이런 것들, 군인권위원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이 군의 경시, 그 다음에 정치권의 군 간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이 사기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 내의 그런 어떤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